자, 160쪽에 반가로 4번 얘기가 자, 요겁니다. 이제 요거까지는 했고요. 이 파트에서 우리 건축부서 나왔던 얘기랑 비슷한 거. 미리 대지를 확보하라는 얘기는 대지 원칙입니다만 소유권 확보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반가로 4번 보시면 사업 승인 얻고자 하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공공사업체가 사업할 때 공공사업체는 항상 믿어주기 때문에 공공사업체는 대지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 승인 신청 들어갈 수 있어요. 믿어준다는 얘기고, 두 번째 사업체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라면 역시 사용권 확보했으면 가능하다. 이건 이제 100% 사용권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비슷한데 이제 여기 3번 얘기에서 3번 얘기가 지구 단위 계획 결정에 필요한 사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 결정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상대적으로 큰 사업이라고 했죠? 큰 사업이니까 100% 확보하기 어렵지 않느냐.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이때는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하다라면은 80% 이상 사용권만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80% 이상 사용권. 이 80% 이상 사용권이라는 얘기는 건축법의 80%랑 비슷해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공유자, 공유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유자 수 지분의 80% 이상. 여기는 그냥 지구 단위 결정에 필요한 게 전제돼 있지만 대지 면적의 80% 이상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도 괄호 속 얘기는 아까 나왔던 거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는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따로 95% 이상 소유권 확보를 따로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은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된다라면은 사업 승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역시 건축부에서 80%랑 갖고 건축허가 받은 상태에서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매도 청구, 시가 매도 청구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80% 이상 갖고 일단 요거 받았어요. 받았더라면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머지를 확보해야 되죠. 동의하지 아니한 자, 확보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 상세하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보세요. 매도 청구가 바로 여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사업 승인을 얻은 사업 주체는 사업 승인을 얻었다 칩시다. 이제 사업 승인을 얻은 사업 주체는 대지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 협의를 거친 후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다음 구분에 따라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3월 이상 협의를 해보고 매도 청구할 때는 시가 매도 청구 똑같은 얘기예요. 건축법이랑. 근데 다음 구분에 따라 그래서 다시 95% 이상이냐 아니냐 둘로 나눈 거예요. 우리 80% 이상 중에서도 95%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만약에 95%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라면은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확보하지 못한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경우 즉 80에서 95 사이라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를 10년 전부터 상속받은 경우는 비상속인의 소유권을 합산하는 거 당연하고요. 우리 10년 전에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를, 즉 10년 이상 장기 소유자를 제외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 여기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80% 이상 중에서도 다시 95냐 아니냐, 95% 이상이면은 5% 미만 되는 작은 사람들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를 인정하지만 95가 아니라면은 10년 이상 장기 소유자에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장기 소유자는 투기랑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봐서 나머지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지 10년 이상 장기 소유자에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자를 제외한 자에게. 그러면 10년 이상 장기 소유자는 만약에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은 사업 못할 수도 있겠네? 네, 사업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팔지 않는 한.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리모델링 조합의 매도 청구를 여기다 같이 적어놓은 게 우리 이 주택법에서는 매도 청구 세 군데 나와요. 지금 여기서 하나 나왔죠? 나중에 사용검사 이후에서도 매도 청구 하나 나오고 리모델링 조합에서도 매도 청구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도 보세요. 리모델링 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리모델링 조합이 나중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역시 일정한 결의서를 필요로 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물건을 역시 취득을 해야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없다 그래서 몇 번 틀리긴 했다. 응? 자, 요거까지 했고 그럼 나중에 사업승인 절차 중에서 이제 착수신고 나오겠네요. 대지에 쓰는 착수신고 나오겠네요. 착수신고. 사업주체는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사업승인권자에게 신고하는 거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착수 기한과 사업승인 취소를 알아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거는 앞에서 한번 얼른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았다라면 주택 건축법에 비해서 훨씬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후 착수기한이 사업승인 받은 때로부터 따지는 착수기한이 유명한 5년짜리라고 해서 했던 거. 이게 일사문 중에 5년이다. 건축허가 착수기한 2년. 가벼운 건축신고가 1년. 그럼 사업승인 대상이면 5년 그랬죠? 이게 유명한 5년이에요. 그런데 그건 둘로 나눠봐야 돼. 사업승인 받고 나서 착수할 때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공급별로 나누지 않고 할 때랑 공급별로 나눠서 할 때랑 공급별로 나눠서 할 때랑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만약에 전체를 한다면 지금 사업승인 받고 나서 요거 전체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요게 보통의 5년이죠. 승인받은 대로 하는 게 5년이니까 5년 착수. 만약에 공급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누더라도 항상 최초로 먼저 시행하는 공고가 있을 것이고 최초 공고 외에 기타 공고가 있겠죠? 어떻게 나눠도? 그러면 사업 승인 받고 나서 먼저 시작하는 건 어느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5년이 되는 거지. 요거는 사업 승인 받고 나서 착수하는 거 아니죠? 요거 하고 나서 나중에 착수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것이 승인받은 때로부터 착수하는 5년이지 요것은 요 최초 공고에 대한 착공 신고일이 있겠죠? 그때로부터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짜리가 아니라고. 5년짜리가 아니면 몇 년이 돼야 돼요? 2년. 대부분이 2년이니까 이렇게 나눠보셔야 된다고. 승인받은 때로부터 착수하는 게 5년이란 말이에요. 요거 여러분 이렇게 착수하는 거 빨리 먼저 시작하는 이 착수 연장할 수는 있죠? 착수기한은 몇 년? 제가 연장하는 건 다 1년이라 그랬고 요건 연장 못해요. 처음 시작할 거 하기 힘들 때 1년 연장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하는 것이라 요것만 이제 1년 연장이지. 그리고 이 착수기한 뒤에 착수를 안 하게 되면은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역시 처음 시작할 때 안 할 때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나중에 하는 것이라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연기 사유도 아니고 취소 사유도 아니고. 여기서 이거 안 할 때 취소지 이미 이건 시작했는데 이걸 안 한다고 전체를 취소합니까? 어떻게 그럼 이거 시작한 것은. 이렇게 특히 여기 구별해 보시라고. 공구별은 구별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내기 딱 좋은 거고 그래서 착수기한 보세요. 사업주체는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다만 사업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1년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는 건 다 1년이고 그 구조 같잖아요. 건축법이랑 구조 같잖아. 1년 연장인데 이때도 괄호 속에 최초 시행 공고 외의 공고면 기타 공고를 얘기하죠. 기타 공고라면은 제외. 이거는 연장 못 한다는 거지. 기타 공고는 연장 못 한다는 얘기고. 박스 보세요. 공고별로 분할하지 않고 할 때랑 분할해서 할 때랑 나눠 있잖아. 공고별로 분할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승인받은 때로 전체가 5년인데 분할해서 하게 되면 최초 공고만 승인받은 때로부터 5년이지. 최초 시행 공고 외의 공고라면은 승인받은 때가 아니고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2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잘 구별해 보시고. 승인 취소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도 건축이랑 비슷한 구조라고 했잖아요. 사업승인권자는 다음의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비록 건축법이 특이하게 해야 된다지만 여기는 할 수 있다가 보통이죠. 할 수 있다.
세 가지 비슷해요. 착수기한 내 착수를 안 할 때. 아까 배웠던 착수기한 내 착수를 안 할 때. 그런데 여기서도 괄호 속에 공구별 사업에서 우리 최초 공구 웨이 공구라면은 여기서 제외. 이때 안 한다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때는 제외. 그리고 니은번의 사업주가 경매, 공매 등으로 대지소권을 상실했다? 그럼 그 사람 사업 못하니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디귿번의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완료가 불가능하다? 그럼 그 사람이 역시 못하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둘 다 뭐 분양보증이 된 경우는 분양보증이 된 사업이면 보증한 사람이 책임지니까 이때는 취소 사유에서 빠지는 거 둘 다 똑같이 붙어 있고요. 반가르기 번은 뭐 보실 분 추가로 보시고 3번의 간선서 설치 보실 분 그냥 보세요. 보고 싶으면 보셔. 2번 3번 감리 반가르 4번의 감리 자 감리 원칙은 누가 지정한다 그랬어요? 그럼 예외로 이 사람이 하겠죠? 네. 공공이 할 때는 믿어주니까 해도 돼. 공공사업체가 할 때. 그리고 또한 혜택 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혜택 준다 그랬죠? 그 두 가지는 사업체가 합니다. 원칙은 이 사람이 하는 거고. 이땐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걸 구별하신 것이지. 자, 그러면은 감리는 사업 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구조구청에도 임대를 허가를 했을 때 다음 회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승인권자가 감리자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승인권자가. 다만에서 나오는 게 예외죠. 다만 두 가지 경우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주체, 공공사업체란 믿어주니까 스스로 지정하라. 공공사업주인 경우와 건축상 감리를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짓는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감리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감리라면은 원칙이 건축주가 지정하기 때문에 간단한 건축상 감리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 두 가지. 또 하나는 글쎄 이렇게 이제 공공이 50%를 초과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아닙니까? 요거 나왔을 때는 제가 아까 공공사업체 중에 하나로 보시라고 했으니까 크게 공공사업체인 경우와 예? 건축상 감리를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 두 가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승인권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사업체가 지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을 그런데 좀 주의해 보세요. 그 박스보다도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의 계약에 따른 공사 감리비를 승인권자에게 예치해야 되고 승인권자는 예치받은 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라.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거. 여러분 요것이 역시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인데 원래 감리자는 누가 지정해든지 간에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내는 거예요. 사업체 일을 하느라고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건축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권자가 지정을 했다. 여기는 승인권자가 지정을 했다면은 이 사람이 지정만 해줄 뿐이지 감리계약은 누구랑 맺겠어요? 그쪽을 하면 건축주, 여기를 하면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감리계약을 맺는 거예요. 행정청이 지정해준 사람을 가지고 감리계약을 맺고 이 감리계약에서 이제 감리비 얼마 주기로 계약할 거 아닙니까? 요거를 건축부서는 건축주가 그대로 지급을 해요. 계약상 나와 있는 감리비를 건축부서는 건축주가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누가 지정했든 상관없이. 여기도 옛날엔 그랬어요. 누가 지정했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직접 지급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역시 돈을 직접 지급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 사람이 지정을 해줘도 자꾸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 계약상 그 감리비 지급을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또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보상 바꾼 거예요. 감리계약에 나와 있는 감리비를 이 사람이 직접 이 사람에게 주지 말고 사업 승인권자 명의로 예치하라는 거야. 예치를 하는데 승인권자 명의로 예치를 해놔요. 그럼 승인권자가 그걸 찾아서
행정청이 직접 주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돈을 갖고 이 사람이 이 사람 명의로 예치해 놓으면 이 사람이 지급하는 거예요. 건축주는 건축주가 지급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승인권자가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낸 돈을. 이게 세세 항상 이해될 때마다 좀 고개를 끄덕거려주면 참 시원하게 다음 거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확실히 눈치를 안 보잖아 이 사람이. 그죠? 이거를 어떻게 내서 그러면 직접 만약에 승인권자가 사업주체가 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뀐 부분이니까 작년부터. 사용검사 요거 그럼 검사에서 뭐가 기본이에요? 이것도 건축부랑 비슷해. 요거만 승인권자가 아니잖아. 요거부터 구별되는 것부터 항상 하시고. 자, 사업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누구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받느냐? 시장은수 구청장이지 승인권자 아니잖아요. 시장은수 구청장. 하루 속에 뭐 국장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예외 국장이 있지만 보통 시장은수 구청장이 사용검사를 받는 게 특이하고요. 그리고 다만 나오는 것은 공구별로 분할했으면 당연히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 사업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영위자는 사유가 있으면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받을 수도 있다. 원래는 전체에 대해서 받는 거지만 승인 조건의 미이행이면은 부분에 대해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임시 사용 승인 받는 건데 정식 동별로도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검사권자는 15일 내에 사용검사를 하라. 건축은 7일이지만 비슷한 얘기를 여기서는 좀 더 큰 사업이라 15일 내에 그런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신청에서는 당연히 기업본에 사업주체가 완료하고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주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쭉 있어요. 이런 건 좀 다 자세히 하려면 좀 귀찮은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니은번의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하고 있다. 본인이 공사 끝나면 해야 되는데 끝났는데도 정당한 절차 없이 이행을 안 하고 있대요. 신청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있으면 보증한 자 아니면 시공자도 이해 당사자죠. 빨리 사용검사를 통과해야 돈을 다 받을 텐데 이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디귿번은요. 니은번은 사업체가 안 할 때 얘기인데 디귿번은 사업체가 못할 때 얘기해. 못할 때. 디귿번의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파산 등으로서 검사를 받을 수 없어요. 본인이 완공을 해야 신청을 해서 받는데 그래서 이건 못하는 경우죠. 받을 수 없다면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있으면 보증한 자가 만약에 보증자가 없거나 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사를 받아야 돼. 사업주체가 못한다면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있으면 보증한 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신청하라는 얘기고 보증자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공사 완료한 후에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참 불리한 경우지 이 경우는. 이 경우 나오는 것은 이 경우 나오는 것은 그 입주 하자보수 보증금 예측 의무랑 관련해서 요거는 사실 주택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내버려 둡니다. 그냥 괜히 밑줄만 걸어가지고 이게 좀 특이해서 밑줄 걸었는데 자. 리을번도 그래요. 사용검사를 받은 제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나 세대별 입주자 명의로 건축물대장 등재 및 소유권 보존 등을 할 수 있다. 시공보증자가 완성해서 완성한 사람이 원식취득이죠. 입주예정자 대표가 완성해서 입주예정자 대표가 소유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앞으로 대장이나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완성한 사람이 원식취득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고 임시 사용 승인이면은 역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단지 전체가 아니고 동별로 완료된데 동별로 신청 들어가라는 거예요.
대지종사업이라면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하되 만약에 사용검사권자는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이라면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원래 동별로 신청하라 그랬잖아요. 임시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면 동 전체가 아니고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의 사용검사 매도 청구. 이게 또 여기에 나오는 매도 청구잖아 지금. 아까는 사업 승인 받은 후 매도 청구였는데 요거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여러분 사용검사 이후에 이제 입주를 시키거든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다음에 언제 이제 입주시킬 수 있어요.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입주를 했어요. 이때 와서 입주를 했는데 사용검사 위에 입주를 했는데 진정한 대지 소유자가 나타난 거야. 참, 뭐 별일은 다 있으니까. 보통 사업주가 대지를 확보해서 하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사업주가 남의 땅을 섞여서 분양한 거지. 잘못 분양한 거지. 예.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아, 이 대지는 내 건데 왜 네가 분양했느냐 요거를 주장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 갔어요. 그럼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 어떡합니까? 이 대지 전체 기준으로서 몇 프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진정한 소유자 찾아갔으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걸 원상복구 해주든지 참 곤란해 이거.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 임대료를 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참 그럼 불편해지지. 특정 땅도 아니고 이 퍼센트를 이렇게 딱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진정한 소유권자는 무시할 수도 없고 일자한 경우에 이때 매도 청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회복한 것을 찾아오는 걸 얘기해요. 찾아오는 걸. 근데 이 사람의 소유권도 분명히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도 청구로 인정하게 되면 매도 청구 당하는 사람은 참 기분 나쁜 거예요. 무조건 아무리 시가라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시가로만 하니까. 그래서 매도 청구 요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회복한 땅이 많으면 이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없어. 적을 때 적은 땅 때문에 다수가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아까 여러분 저쪽에서 사업 승인할 때 80% 이상 받은 상태에서도 95% 이상이면 모든 재개 다 매도 청구할 수 있었죠? 비슷해 여기도. 이 사람이 회복한 땅이 몇 프로 미만일 때 5% 미만 작을 때만. 여기서도 그 얘기가 5% 미만 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는 안 되니까 매도 청구를 다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5% 미만 이 사람이 회복한 땅이 5% 미만 작을 때 그리고 매도 청구는 요 사람이 회복한 대로 계속 오랜 기간 지나지 하면 안 돼. 매도 청구 기간은 몇 년 내에 매도 청구를 하면 될까요? 몇 년 내에? 1, 3, 아니 뭐 2년이지 뭐. 그 요건 정도만 하시면 여기서 첫 문제 풀었고. 똑같은 시가 매도 청구. 3월 똑같아 이런 거다. 시가 매도 청구. 시가를 바꿔서 한 번 낸 적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여기 입주자들이 다 입주하고 나서 얘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일일이 소송 제기하겠어요? 대표자를 선정할 소송 제기하는 게 보통의 거예요. 대표자. 이 대표자 선정할 때는 여기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받는데 그거 한 번 낸 적이 있고 지금까지 낸 건 이걸로 다 그냥 설명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대표자가 선임돼서 소송을 했다면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모든 자에게 판결 효력을 미치겠죠? 이때 여기 소송 비용 있잖아. 소송 비용. 사업주체에게 다 내게 할까요? 일부만 내게 할까요? 소송 비용. 사업주체에게 다 내게 할까요? 일부만 내게 할까요? 다. 사업주체가 잘못 분양했으니까 손해배상까지 청구해버릴까 그냥? 그 사람 잘못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전부 다 구상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법적 이 사고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법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 안 하면 점수 안 나와. 자꾸 이해를 해서 해야지. 자, 6번에 매도 청구, 사용검사 매도 청구. 동그라미 1번. 자,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대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소송 등에 따라 결국 누가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사용검사 이후에 회복한 자, 그 전에 회복하면 그때는 사업체 사유에 문제가 되겠죠, 그죠?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을 회복한 자, 이걸 실소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하고 시가 매도는 다 똑같고 시가 똑같고 매도 청구 소송 있잖아요. 많은 사람 관련돼 있으니까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선정할 때는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 동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서 선정하되 이 사람이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 있는 건 당연하고 이 사람이 대표자로 했으니까 요건 보세요. 매도 청구 요건.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해당 토지 면적이 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 작을 때만 그것도 그 아래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수요자가 소유권 회복한 때로부터 2년 내 송달 이 요건 갖췄을 때 비용 보세요. 주택 소유자는 매도 청구에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전부를 다. 자, 양가로 3번 이제 절차는 끝났고요. 사업 건설 절차는 끝났고 사업시행에 대한 특례라고 해서 이 사업체 도와주는 규정이에요. 사업체 도와주는 규정인데 공공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도와주지 민간의 순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걸 도와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 잡으라고 그냥 선표시에는 주로 뭐 국무주택의 건설 등과 관련해서 인정하는 것이 민영주택과는 큰 차이 관련 없다. 그냥 느낌 잡으라고 그거 이제 한 것이고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가끔가다 등장할 뿐이에요. 이거는. 자, 방금 이번에 국공유지 우선 매각인데 여러분 국유지나 공유지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매각한다면 경쟁 입찰로 공정하게 원래 팔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혜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우선권 있다는 게 혜택입니다. 그럼 누가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느냐? 국가 지자체는 다음 목적으로 국공유지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우선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누가 받을 수 있느냐? A, B 둘만. A번에 국유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과 그 대지소서.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지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잘 짓게 되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죠? 이런 경우는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응? 최소 50% 이상 지으려고 할 때 반 이상 지으려고 해요. 국민주택 규모를 반 이상. 이게 옛날에는 한참 그 대형이 선호될 때 있었잖아. 대형 주택 선호될 때. 그때 이게 나온 얘기라고. 국민주택 많이 지으라고. 근데 요새는 이거 없어도 이제 옛날에 그랬지 이거 없어도 오히려 국민주택 규모의 해를 많이 져요. 대형이 하도 안 나가니까. 좀 더 소형으로 짓는 건 이제 갈수록 그렇게 되겠죠. 뭐 자꾸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하니까. 결혼해도 애를 적게 낳으려고. 사람이 수명이 더 늘어났으면 애를 더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은데. 한 80대에서도 애를 키울 수는 있지. 너무 늦둥인가? 아이고. 그만큼 기술이 발달됐는데 뭐. 너무 끔찍해요? 잠이 확 깨 그냥? 제 와이프도 요새 보면 참 애 보면 애 그렇게 귀여워갖고 그렇게 그러는데 애가 엄청 귀엽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애 하나만 낳고 말 잘하더니 요새는 애가 그렇게 귀엽다고. 애 낳을 생각은 안 해. 그런데 애만 귀엽다 하지.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조합주택의 건설과 대지 조성을 위해서. 아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반 이상 짓겠다는 사람과 조합주택 건설용으로 쓰겠다는 거. 조합주택을 건설한다는 게 뭐야? 아까 취업과 직장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얘기죠? 그거 자체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만 서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때 만약에 우선 매수, 우선 임차를 했다면 우선 매수 혜택 받은 사람은 빨리 사업하라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 왜 사가 되느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몇 년 내에 역시 또 2년 쓰잖아. 여기서도 135 아닌 거. 응? 여기서 그것만 하면 끝이죠. 뭐 국가지자체는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 임차일로부터 2년 내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환매하거나 임대 취소할 수 있다. 2년 내에 안 할 때 넘기시고. 두 번째 채비 우선 매각.
여러분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가 채비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시행자가 가진 채비지를 일정한 사람이 매각을 요청하면 우선 매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답니다. 여기는 사업주체라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되지만 반드시 국민주택 용지로 쓰고자 할 때만 이거를 인정을 해요. 국민주택 용지, 역시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시행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비지 총면적의 50% 역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우선 매각이지, 안 그러면 또 막 특히 이런 얘기가 되니까. 국민주택 용지로 쓸 사람에게 50%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고, 이때 우선적으로 매각할 때는 이번에 양도 가격은 맨 밑에 줄, 그 밑에 줄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서 그중 한다면 요 가격 바꾸는 거. 얼핏 국민주택 용지로 쓰겠다 하니까 조성 원가로 한다 그러면 맞을 것 같죠? 아니에요. 감정가로 넘겨주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임대택 건설 중 아주 특별한 경우만 조성 원가. 조성 원가가 훨씬 싼 거 아닙니까? 근데 채비지는 글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땀 흘려 일하고 받은 대가기 때문에 무조건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냥 감정가로 한다라는 것 자체도 시행자에게 부담스러운 건데 조성원가 말도 안 되지. 원칙이 감정가란 말이에요. 예외가 조성원가라고. 그 정도. 그리고 수용사용 여기도. 우리 주택법에 나오는 수용사용이 마지막인데 이것만 공공 자체로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로 공공성을 채워야 돼요. 주택부서 수용사용할 때는 요건이 그래서 제일 까다로워. 이 보호주 중에서.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사업주, 공공사업주체만 가능합니다. 수용상권 인정하는 도중계획사업 3가지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시행자면 다 되는데 여기는 자체로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도중계획사업에 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사업주체만 가능해요. 민간인은 못합니다. 그것도 공공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부산 수용상의 특이한 게 이겁니다. 제일 까다로워요. 공공만, 그것도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만. 공공이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을 위해서는 해주면 안 돼.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공성을 자체로 채워야 돼요. 자체로 없어서. 자, 이런 경우만 수용 사용하실 때 이거 정도 보시면 나머지 수용 절차는 다 똑같은 일반적 얘기니까 이 법의 규정한 것을 제어하는 공토법을 준용할 때 2가지 특례 여기라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공토법에 의한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업시행권을 딸 때 여기라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사업승인권을 딴다 그랬잖아. 이때 재결 신청 역시 공토법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 시행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 이런 건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잘 보셔야 돼요. 1번을. 그리고 서류 열람 이것도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라면 그냥은 아니고 모든 사업체지만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했을 때는 무료로 서류 열람 가능합니다. 우리 앞에서 나왔던 혜택과 비슷하죠? 무료로 할 수 있다. 타인 토지 출입 절차가 이것이 국계법에 나와 있던 규정을 준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공이 할 때, 공공사업주체가 할 때 5번, 6번은 대충 보시고 됐어. 6번 안 봐도 돼요. 자, 주택 작은 파트 보겠습니다. 작은 파트. 작은 파트에서는 주택 상환 사채,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자, 이것이 민영주택의 재원이라고 했죠. 민영주택 지을 사람이 돈이 부족할 때 이 사채를 발행해서 돈 끌어다 쓰고 사채 산 사람에게 나중에 주택으로 만들어서 갚아주는 거예요. 주택상환세는 주택 하나 값에 해당하는 큰 채권을 얘기합니다. 누가 발행하시는지가 여기서 기본이에요. 공공에서는 토지주택공사만, 민간 중에서는 등록사업자 2사람만. 다른 민간인은 안 돼요. 이게 민영주택 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공 중에서는 토지주택공사만 발행이 가능하다. 다른 공공은 사실상 민영주택 안 지어요. 토지주택공사만 80원 넘는 민영주택을 가끔 짓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민간 중에서는 등록사업자만. 다른 주택조합 안 돼.
어차피 다른 민간인이 등록사업자랑 같이 할 때는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기니까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면 될 것이고, 다른 민간인이 단독으로 한다면 등록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등록사업자가 되고 나서 발행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만 인정하면 충분하다라고 항상 설명을 했었고, 이 두 사람이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항상 큰 채권은 민간인이 발행할 때는 책임진다. 등록사업자에 대한 차별. 등록사업자만, 토지대공사 말고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 이 다음 기준에 맞고 다음 기준을 채우고 또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인 등록사업자만입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2번에 이 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런 큰 채권은 역시 발행할 때도 발행 계획 세워요. 계획 세운 다음에 여기는 막 국장의 승인 받는 건데, 발행 방법 보세요. 김영증권으로 한다. 이것도 큰 채권의 공통점이라고 했잖아. 큰 채권은 채권 소유자 이름이 채권원부에 표시가 되는, 여기는 사채원부겠죠. 김영증권으로 발행합니다. 액면 또는 할인가로도 가능하지만 증권은 김영증권이고요. 양도성도 여기 특징이 있어요. 이번에 방통그라프 1번 주택 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해 갈 수 없다. 다른 채권은 양도 다 됩니다. 주택 상환사채는 양도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여기서도 이 채권 5가지 채권 중에 이것만 안 되는데, 왜 양도가 안 되는 게 특징이냐? 역시 공급지수 교란금지에 걸려서, 아까 조합원지 나왔듯이 여기도 그래요. 주택받는 채권은 이게 유일하다니까? 요것만 주택받는 채권이잖아. 그래서 요것만 거기에 걸려서 원칙적으로 양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양도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는 당연히 예외적으로 존재하죠. 해외 이주 등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다. 다음의 경우는 양도할 수 있고 중도해 갈 수 있다. 다음의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 주로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원칙은 안 되지만 된다. 부득이한 사유를 그냥 보시면 돼. 뒤에서 자세하게 보잖아요. 그쪽 파트에서. 명의 변경 방법이요.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 거절을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 이게 김영채권의 김영증권의 양도 방법이잖아. 이름이 바뀌려면 원부, 여기는 사채 원부죠. 사채 원부의 이름이 바뀌어야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록 안 하면, 채권 자체에 기록을 안 하면 사채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채권에도 기록하면 좋죠. 그런데 기록 안 해도 넘어가긴 넘어가되 발행할 수 없을 뿐이고, 이런 식의 얘기는 같은 채권인, 큰 채권인, 우리 앞에서 나왔던 채권, 그쪽에서는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개발법에서 수용 사용 방식에서 이런 큰 채권 하나 있었잖아요. 수용 사용 방식에서 토지 상환 채권 똑같은 김영채권이잖아. 토지나 건축을 하나값 똑같습니다. 이 방법 똑같아요. 자, 상환기한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주택상환사채 상환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어. 이게 3년짜리 중에 하나예요. 제가 135 중에 3년짜리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제일 유명한 3년짜리가 가설건축의 존치한 3년. 그리고 요거까지예요. 주택 상환사채가 상환기한이 3년이 최대치예요.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3년짜리입니다. 좀 빠른 것 같지 않나요? 이 정도면은? 빨라서 좋죠, 이거. 채권 발행한 다음에 이거 3년 내에 상환하라. 3년을 넘기지 못하니까. 대지 확보하고 막 이거, 그 다음에 집 짓고 이래서 상환하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상환기간 계산하는 게 특이해.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 상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택으로 상환한다는 것이 주택을 직접 지어서 입주할 수 있게 이렇게 넘겨주는 게 아니고, 등기까지 해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택 공급 계약 체결까지만 하면 상환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른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환한다는 것이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만 구체적으로 체결하면 상환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급 계약의 채무 불이행 문제로 다루면 될 것이고.
이렇게 좀 계산한 게 특이해서 그래요. 3년 초과할 수 없다. 계약 체결만 끝내면 돼. 자, 또 넘겨보시면은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원래는 휴지 쪽이 돼야 정상이지만 이거 아무 영향 없대. 지금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보증한 사람이 책임지면 되니까. 동그라미 3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 발행하라는 규정을 규정한다. 회사채, 사채가 회사 사자. 그러니까 회사를 달하고 있는 상법 중 사채 발행하라는 규정을 규정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 입주자 저축제도와 관련해서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맞는 통장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종합저축 하나만 있기 때문에 별로 할 것도 없고 이거는 자 이제 공급 파트 들어갑니다. 공급 파트. 여러분들 나중에 그 7월 8월 중에 그 비교표 특강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책에도 논문 못했지만 비교표 특강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요일날만 쉬어서 그죠? 토요일날까지 강의를 해서 아이고, 그 일요일날 하는 게 좋나요? 평일 중에 뭐 그냥 그 오후에 이렇게 날짜 좀 이렇게 잡아서 나눠서 하는 게 낫나? 예? 월요일 오후에? 어느 게나요? 빨리 대답해, 빨리. 평일 오후가 나요? 네. 난 그거 상당히 귀찮은데 그거. 아니 평일 오후에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후까지만 하고 말지만 저는 오전 저녁까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게 2시간 하는 게 굉장히 피곤해 이게. 그런데 하여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저녁반도 많고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무조건 주말에 해요. 그래서 여기 평일 오후에 한다면 저녁반에 기회가 없잖아. 근데 뭐 저녁반 뭐 거의 뭐 안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 항상 저는 하루에 딱 끝내보려고 합니다. 원래. 근데 여러분들은 글쎄 어떻게 생각하나 싶어서 평일에 한 달에만 4회 정도면 될 것이고 2시간씩 4회면 되지 뭐. 하루에 쫙 한다면 그래서 하루에 쫙 하고 저는 할 말이 엄청 많은 거 우리 이종호 선생님처럼 뭐래도 끌지 않아. 저는 항상 탁탁 끝내고 말지. 저는 입이 좀 짧아. 어떻게 할게 날 것 같아요? 하루에 끝내 그냥? 원래 사실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자식 복습하는 게 낫긴 나. 그렇게 제가 볼 때. 자꾸 이렇게 하나 가지고 나눠서 찔찔하는 것보다는. 일요일날 언제 잡아서 할까요 그러면? 네. 그럼 언제 잡겠습니다 그러면. 저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잡으세요. 일 좀 잘 잡아야 돼. 에? 그렇지. 힘들고 마찬가지야. 어차피 힘든 거 마찬가지야. 그런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사실 들으신다면 여러분들도 힘든 거 마찬가지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힘들게 해야 또 이 성적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저도 뭐 제가 책임질 부분을 해야 되니까 뭐 힘들어도 일요일날 한 달에 쭉 연결해서 하지만 뭐 일요일날 잡을게요. 언제 한번. 자, 공급 파트 한번 보시고 주택 공급 일반. 일단 공급 파트에서는 주로 우리가 4가지를 하는데 그 4가지는 이미 상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공급세 교환금지 얘기만 들어도 딱 떠오르죠. 벌써 그건 지금 공부 시험 수준에서 다 했어요 지금. 자, 여기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 나오는 거 여기 일부를 할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앞부분에 지금 하지만 자, 공급 일반. 자 보세요.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에 별도로 하나 해놨는데 요거 지문 중에서 종종 등장했던 거예요.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한다. 그럼 여기 사업주체라는 것은 결국 민간 사업주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민간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시 괄호 속에 복리시설의 경우는 신고를 말한다. 자, 지금 요 말 속에 여러 가지 말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제도예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또 이거를 입주자 모집 때 승인이라면 또 앞에 배운 게 있어서 또 헷갈릴 수는 있어요. 좀 아까 배웠던 지역과 직장에 조합원 모집할 때는 신고라 그랬죠? 조합원 모집할 때는 신고예요. 입주자 모집하는 거랑 달라요. 입주자 모집할 때는 내가 이렇게 모집해도 되는지 신고보다 훨씬 어려운 승인 받으라는 거예요. 승인. 이건 승인 안 나오면 입주자 모집 못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단순히 조합원을 처음 모집할 때보다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승인은 내가 이런 식으로 분양권 얼마씩 해서 이 정도 조건으로 모집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라 이거는 승인받는, 이게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승인받아야 돼요? 민간사업주체가 할 때만. 공공은 믿어주기 때문에 그럼 공공사업자가 주택에 입주자 모집할 때는 그냥 하면 되겠네요? 믿어주니까. 민간에 할 때만 입주자 모집 승인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입주자 중에서 만약에 주택이, 여기는 당연히 주택법이니까 다른 얘기 없으면 주택의 입주자고,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복리시설은 주택이 아니죠? 예를 들어 단지 내에 있는 상가 등의 그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러면 신고라고, 이건 신고. 그러니까 주택을 더 중하게 보는 거예요. 복리시설보다. 그러니까 복리시설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모집한다고 신고만 하면 되고, 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해도 되는지 승인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업주체, 민간 사업주체가. 공공은 이런 승인 신고 다 필요 없어. 공공은 승인 신고 필요 없어요. 민간에 할 때를 전제로 해서 주택의 입주자는 승인, 복리시설의 입주자는 신고. 이걸 정확히 보시라고. 양가로 3번도 합니다. 지금 견본주택의 마감수제 목록표 영상물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거 저번에 할 때는 안 했죠, 그죠? 분명히. 네,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이게 견본주택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이게?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이게. 모델들이 사는 곳? 자, 이게 왜 나왔냐면, 여러분, 이게 처음에 모델하우스 갔더니만 너무 멋있어. 아주 거기 쓴 그 자재도 보니까 아주 고급스러워. 얼른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입주를 해보니까 달라. 사업주가 속인 거지. 그럼 원래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있어야 뭐를 이렇게 하지.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 만들려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없다고 해도 나온 지 한참 됐죠. 지금은 한참 됐지만. 이 견본주택에 쓴 마감자재 목록표를 쫙 만들고 동영상으로 쫙 촬영을 해서 요거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시장운수구청장에게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운수구청장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 입주자들이 나중에 입주를 하고서 잘못된 걸 발견하고 요거를 달라 그러면 그때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요구하면. 그럼 그 사람이 증거자료로 쓸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사업주가 이제 속이는 거 좀 못하겠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걸 그리고 무한정 보관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 기한까지만 보관하다가 이제 보여달라면 보여주세요. 몇 년일까요? 2년. 오, 또 써먹네, 여기서도 또. 그 정도면 되지 뭐. 사람 요새 요거 갖고 냈던 것 중에 하나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 한번 물어볼까? 냈던 것 중에서? 원래는 그 마감자재 목록표에 나와 있는 마감자재별로 써야 되는데, 원래 그 재료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재료의 생산업체가 부도가 났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부도가 나면 그 제품 못 쓰겠네? 네. 그럼 다른 거 쓸 수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경우만. 다른 거 쓸 때는 애초에 그 약속했던 거 마감자재 목록표에 나와 있는 마감자재보다 하질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하질로 쓸 수 있을까요? 네. 오, 동질? 네. 동질? 같은 질? 네. 상질은 좋아요? 네. 하질은 안 되고? 네. 그거 묻는 거 하나였어요. 그냥 그거 알면 맞추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약속보다 상질은 상관없지 하질은 안 되지 당연히. 양가로 3번의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고자 한다. 이럴 때 가로 속에 그 공공사업주체라면은 견본주택 건설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까 제가 공공사업주체라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고자 할 때 하는 건데, 공공이라면 견본주택 건설시에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건설시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과 영상물 등을 승인권자인 시장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라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뭐 이번에 공급계약 체결 시에도 마감자재 목록표는 따로 제공해야 되지만 3번 시장수 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과 영상물을 사용검사가 있을 때로부터 2년 이상 최소 보관하라. 사용검사로부터 2년이에요. 제출받은 때가 아니고, 제출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이면 건물 완공이 질질 끌어지게 되면 완공되기 전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검사 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면 충분한 보관이 되는 거예요. 사용검사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방가로 4번의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 목록과 다르게 설치할 때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사실도 미리 예정적에 통지하고 나서요. 네, 같은 질 이상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셨고 또 10분 쉰 다음에